안녕하세요. 지금 생각해도 온몸이 어지럽고 아찔한 일이 저에게 생겨서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형적으로 못생긴 남자였습니다. 항상 애들이 못생긴 순위를 뽑을 때 저를 1순위로 뽑았어요. 제 얼굴을 본 여자애들은 야, 너도 참 용기가 대단하다. 그렇게 못생긴 얼굴을 들고 어떻게 사는 거냐? 너 진짜 왜 살아? 안 창피해? 라는 식으로 초등학교 때 저를 무진장 놀렸어요. 아직도 그게 너무나 저의 인생에 큰 트라우마가 되어서 저는 거울을 보는 게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 분노와 열등감을 저는 공부로 풀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 나는 내 인생을 살 거다. 너네랑은 다른 삶을 살 거다. 라는 독한 마음으로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엄마가 방문을 열고 성재야, 너 왜 안 자니? 그렇게 새벽까지 공부하고 불 끄고 책 보면 정말로 나중에 눈 엄청 나빠져. 공부 좀 그만해라. 다른 엄마들은 공부하라고 뭐라고 하는데 나는 내 아들한테 공부를 그만하라고 뭐라고 하네. 참 희한한 일이야. 가족들이 뭐라고 하든 공부를 말려도 저의 공부 일정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제 성적은 하늘을 치솟게 되었고 결국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급격한 성적 상승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나름 성적도 잘 받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저의 자존감이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저였지만 딱 하나 얼굴에 대한 자존감은 도저히 높아지지가 않더라고요. 남들이 하하호호 여자애들이랑 놀 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애가 생겨서 고백할까 생각하더라도 아니야, 내가 고백하면 그 여자가 싫어하겠지? 애들이 내 얼굴을 보고 못생겼다고 하겠지? 하면서 자신감이 사그라들었어요. 그렇게 그냥 연애하는 것을 포기한 채 하루하루 살다가 성적을 잘 받은 제가 서울에 있는 한 의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행운이었죠. 대학교 새내기가 된 저는 하루하루 즐거웠어요. 전국 모든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친구들이 올라왔으니 저에게는 굉장히 모든 게 신기했죠. 저는 동아리를 들었어요. 미술 동아리였죠. 거기서 제가 첫눈에 반한 여자가 생긴 겁니다. 문을 딱 열고 동아리방을 들어간 순간 저는 무슨 하느님을 본 듯이 한 여자의 머리 뒤에서 후광이 비치는 것을 보았어요. 속으로 뭐지? 천사인 건가? 왜 저의 뒤에서 빛이 나는 거지?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햇살 뒤에 그녀가 서 있어서 제가 착시현상을 겪은 것 같아요. 하여튼 한눈에 반한다는 말을 안 믿었던 저였지만 그때만큼은 절절하게 그 말을 깨닫고 나서 그 아이와 친해지려고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여자애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애들이 전부 남자애들. 키 180이 넘고 정말 근육질의 멋있는 애들이 그 여자애한테 대시하고 난리가 난 상황이었죠. 그런 애들 사이에서 제가 들어갈 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체념을 했어요. 그래, 그럼 그렇지. 내 주제에 누구를 만나. 대신에 나 그녀랑 그냥 친하기라도 지내자. 이성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냥 친한 남자 사람 친구로 다가가는 거야. 라고 마음을 먹은 저는 그녀에게 부담 없이 말을 걸고 친해졌어요. 제가 우연한 기회로 동아리 부회장이 되면서 더더욱 그녀와 친해질 기회가 많아졌지요. 그녀는 정말로 착했어요. 얘들아, 우리들끼리 재밌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소외계층이 미술을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손을 내밀어 보는 거는 어떨까? 나는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네들 생각은 어때? 우리 어차피 짧은 인생이니까 우리끼리 즐기는 것보다는 동아리 회비로 컴컴한 달 동네에 벽화 그리거나 할머니 할아버지들 초상화 그려드리는 봉사해보자 라고 말하면서 동아리 애들에게 봉사정신을 강조하는 그녀였어요. 사람들은 전부 얼굴도 예쁜데 마음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여자라고 다들 칭송을 할 정도였죠. 저도 그녀의 마음씨에 더 그녀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아리에 있는 못된 남자애들이었어요. 제가 그녀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질투한 동아리 남자애들은 동아리 MT에서 대놓고 그녀가 듣는 와중에 저를 면박을 준 겁니다. 야, 니는 총각이지? 총각 딱지도 아직 못 됐지?
하긴 너처럼 얼굴도 못생기고 이상하게 생긴 놈을 누가 좋아하겠어. 불쌍해라. 너 주제를 알고 대시해야 해. 너무 예쁜 애들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하면서 지들끼리 저를 무안주고 웃더라고요. 아무래도 외모 공격은 저의 콤플렉스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쥐구멍에 숨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창피했습니다. 어디로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나의 가장 약한 점을 건드린 그들. 그것도 내가 짝사랑하는 그녀 앞에서 일부러 그녀들이라고 저를 깔아뭉갠 그들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괴감이 들어서 눈물이 차오르려고 하던 그때 갑자기 그녀가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너네 동아리 부회장이 만만하냐? 그리고 그 전에 어떻게 사람 얼굴을 가지고 놀리냐? 너네는 도대체 왜 그러냐? 너네는 너네가 잘생겼다고 생각해서 사람들 놀리는 거지? 못생겼다고? 솔직히 말하면 너네 진짜 엄청 못생겼어. 매주같이 생겼어. 매주에 그냥 구멍 3개 뚫어놓은 것 같아. 너네야말로 제발 자기 객관화 해. 그리고 성재 성격이 얼마나 좋은데 성재를 무시해? 성재 무시하는 거는 나를 무시하는 거랑 똑같아. 라고 말하면서 저를 지켜준 겁니다. 정말로 얼마나 고맙고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녀는 저와 더더욱 깊은 친한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저는 그녀가 저를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뭐든 나서고 도와주기를 반복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학교에서 보이질 않는 겁니다. 애들에게 저는 야, 하늘이 어디 갔어? 왜 전공 수업에도 안 보이고 우리 동아리에도 안 나오는 거야? 아, 몰라. 나도 하늘이 모르겠어, 어디 간지. 걔 전화번호도 바꾸고 아무랑도 연락 안 된대. 나도 이상해서 연락했는데 없는 번호라고 뜨더라고. 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함을 느낀 저는 바로 하늘이에게 전화를 해보았는데 띠띠띠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기계음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갑자기 공기처럼 사라진 하늘이를 찾기 위해서 저는 사방팔방 수소문을 해보았지만 그 어디서도 하늘이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제가 의사가 되어서 하늘이의 든든한 주치의처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게 저의 인생 동력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이가 사라지니 저도 무척 힘들더라고요. 저희 동아리에서는 한참 동안 하늘이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아니, 하늘이 누나 사라진 거 아니야? 납치됐다든가. 그 똘똘한 하늘이 언니가 무슨 납치가 돼. 사정이 있겠지. 언젠간 돌아올 거야. 정말 그립긴 하다. 등등의 말들로 온통 하늘이를 찾는 애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흘렀고 동아리 애들 각자 자기 인생을 찾아가느라 하늘이의 존재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애가 저에게 말해주더라고요. 형, 제가 행정실 조교하잖아요. 이번에 학생들 재적 상태 확인하는데 갑자기 학교에 안 나와서 전부 수업 F 받아서 학고 2번 받고 복학 신청도 안 하고 휴학 신청도 안 해서 아예 재적당했대요. 헐, 대박이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놀랐지만 더 이상 하늘이를 찾는 거는 자취를 감추고 싶어하는 걸로 추정되는 하늘이에게 실례인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에 열중을 했어요. 당장 의과대학 시험을 보고 공부하고 이런 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저도 점점 우울한 감정을 벗고 현실에 집중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켠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하늘이에 대한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레지던트를 마치고 저는 수련 과정을 거친 후 10년 뒤에 전문의가 되었어요. 동네 작은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을 하면서 다른 때와 다름없이 따분한 하루를 보내고 있던 저에게 쿵 하고 심장이 철렁한 일이 생겼습니다. 원장님, 차트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간호사가 가져다준 환자 명단에 표하늘이라는 이름이 적혀있는 거였어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하늘이라는 이름은 흔하지만 표씨는 절대로 흔하지 않거든요. 내가 그토록 찾았던 표하늘인가? 정말 이 환자가 내가 그리워하고 찾았던 그녀인가? 하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습니다. 똑똑똑,
선생님, 환자분 들어가도 되나요? 네, 지금 들여보내주세요. 하늘아, 너 하늘이 아니야? 아니, 하늘아, 너 피원을 맞지? 아니, 어떻게 여기서 만나? 너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내가 얼마나 너 보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학교 안 나와서 우리 동아리 애들이 다 너 엄청나게 걱정했어. 와, 그래, 성재야. 되게 오랜만이야. 너랑 이런 곳에서 만날 줄은 몰랐네. 나 걱정 많이 했니? 내가 갑자기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자리를 좀 비우게 되었어.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졸업 못했네. 나 지금은 괜찮아. 요즘 몸이 많이 수척해져서 병원 온 건데 네가 있을 줄은 몰랐다. 야, 신기하다. 너는 의사 되고 나서 더 멋있어졌다. 대단해, 정말로. 하늘이의 말에 저는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되게 기뻤어요. 하늘이를 다시 찾았다는 사실에요. 저는 그 이후로 하늘이와 번호를 주고받은 뒤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연락을 했습니다. 결혼 정년기였던 저는 하늘이를 꼭 제 아내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늘이에게 적극적으로 애정 공세를 했습니다. 삶에 지쳐하는 하늘이에게 하늘아, 네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 하늘이 너의 과거 상관없이 전부 다 품어줄 수 있어. 너라는 여자가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해. 나는 너의 조건이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지금은 너라는 사람 그 자체를 너무나 좋아한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면 언제든지 내게 기대해. 내가 너의 휴식이 되어주고 쉼이 되어줄게. 라고 끊임없이 말해주었지요. 저는 어딘가 모르게 그늘이 져있는 하늘이의 얼굴에서 과거에 어떤 일이 생겼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이에게 상관없다고 말해주었던 거였죠. 너의 과거, 학교를 제적당할 만큼의 과거, 그거 상관없다고. 나는 현재 지금의 모습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말을 해주면서요. 그렇게 1년간 하늘이와 조심스럽게 만남을 시작했고 결국에 하늘이는 제 마음을 받아주었어요. 성재야, 나는 인생에서 너 같은 사람이 없었어. 항상 나의 조건이나 얼굴을 보고 내게 아부떠는 사람들 뿐이었는데 이제는 너의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알 것 같아.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정말로 너무나도 고마워. 네가 좋아. 너만 좋다면 너랑 결혼하고 싶어. 내게 희망과 기쁨을 줘서 고마워. 라고 하더라고요. 하늘이가 저에게 결혼을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정말로 뛸 듯이 기뻤고 나의 마음을 받아준 하늘이에게 당장 뭐라도,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다줄 기세였어요. 그렇게 하늘이와 전 교제를 한 뒤 청혼을 했고 결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늘이와 대화하면 정말 모든 게 술술술 풀릴 정도였어요. 하루하루 하늘이와 함께하는 하루가 저에게는 선물 같았지요. 그렇게 저와 하늘인 결혼한 뒤 임신 계획을 짰습니다. 저는 하늘아, 너는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 만약에 우리가 아이를 가진다면 몇 명이나 낳고 싶어? 나는 아이를 무진장 좋아하지만 하늘이 네가 싫다면 아이 없어도 괜찮아. 사실 나는 아이를 좋아하긴 하지만 낳아서 키우는 거는 다른 문제라고 보는 입장이거든. 그런데 당신 아이라면 나도 궁금하고 키우고 싶어. 나 사실 절대로 아이 안 낳는다고 몇 년 전에 결심했는데 당신이랑 결혼한 뒤로 마음이 안정되고 가치관이 바뀌었어. 그래서 나 아이 한 명, 딸 낳고 싶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딸아이 한 명 낳는 걸로 가족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그 뒤로 부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자연임신이 쉽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거의 1년간은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유명한 한의원에 가서 여자 몸에 좋다는 한약도 지어 먹어보았고요. 용하다는 점쟁이 집에 가서
자녀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기도 했죠. 그러다가 하늘이가 오빠, 나 임신했어. 생리를 안 하길래 테스트를 해봤더니 2줄 떴네. 신기하다. 나한테도 아이가 생긴 거야. 오빠와 우리 둘의 사랑의 결실이 드디어 아이로 맺어진 거야. 저는 그때 눈물을 엄청 흘렸습니다.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아이가 생겼다는 말에 저는 더더욱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게 되었고 아빠가 될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고 딸바보인 아빠가 되었어요. 병원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 자대병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게 되었죠.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가 교수로 임명이 되면서 굉장히 겹경사가 펼쳐졌어요. 하늘이는 역시 꾸준히 아이를 키우면서 봉사정신을 잃지 않았죠. 저는 자기야, 맨날 그렇게 봉사시설 가서 봉사하면 너무 힘들지 않아? 나 자기가 되게 걱정돼. 아이 키우면서 또 고아원 가서 애들 돌보면 지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야. 거기 가는 게 나의 큰 행복 중에 하나야. 도움이 필요한 애들한테 나의 손길을 줬을 때 그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나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세상에 누가 나를 그렇게 좋아해주고 아껴주겠어. 그래서 나 봉사 가서 봉사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때로는 힘들고 고되지만 그래도 좋아.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내 아내지만 정말로 대단하고 엄청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맹장에 문제가 생겨서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내가 걱정이 되었고 저희 병원에 입원을 하게 했죠. 저랑 가까운 사람들이 아내의 수술을 하게 하고 간호하게 하려고요. 다행히 제가 교수로 있는 곳에 제 아내가 입원을 했다고 하니 많은 자대병원 식구들이 아내를 챙겨줬습니다. 저도 아내 간병을 하다가 잠깐 의료보험증 필요한 일이 생겨서 집에 가게 되었어요. 의료보험증을 어디다가 뒀더라 하면서 금고랑 이런저런 곳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의료보험증이 안 보이더라고요. 뭐야 하면서 저는 장롱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왠지 여기 장롱에 의료보험증이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쾌쾌 묵은 옷들 사이로 손을 넣어서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옷들 사이에서 제가 못 봤던 어떤 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명주실이었어요.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누리끼끼한 실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안에 사진이 하나 감싸져 있었던 겁니다. 마치 누가 사진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실로 꽁꽁 감싼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상하다. 우리 아내가 이런 짓을 할 리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누가 이렇게 사진을 넣어둔 거야? 하고 저는 그 명주실 안에 있는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그 사진에는 아내가 한 갓난아이, 남자아이를 안고 출산 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손이 파르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내와 저 사이에는 딸밖에 없거든요.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양수가 묻은 핏덩이 남자아이를 아는 아내. 설마 과거에 나 몰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건가? 뭐지? 그럼 왜 나를 속인 거지? 왜 내게 아무 말도 안 한 거지? 왜 나에게 온 거지? 뭐지? 싶었습니다. 정말로 혼란스러웠어요. 당장 아내에게 달려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 사진을 손에 잡은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던 저는 사진의 뒷장을 보았어요. 뒷장에는 표라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이의 이름인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성이 표시니까요. 뭐지? 아빠의 성이 아니라 엄마의 성. 뭔가 아내가 숨기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아. 혼란스럽다 싶었습니다. 당장 아내에게 따지고 물어볼 수도 없는 게
아내는 그때 맹장수술로 인해서 몸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제가 그 상황에서 당신 어떻게 된 거냐고, 출산을 한 경험이 있는 거냐고 따져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뒷골이 얼얼하게 땡길 정도였죠. 저는 아내에게 직접적으로 묻는 대신에 아내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내가 저 몰래 과거에 어마어마한 것을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일단 아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측근을 조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어디서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그냥 딸을 돌보고 음식 만들고 이거 이외에는 딱히 하는 것도 없어서 저는 고심을 했죠. 이 고민을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으니까 야, 그거 참 별난 일이다. 넌 어떻게 그런 일을 다 겪냐? 네 마누라가 남자아이를 낳은 사진이 장롱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너와 아내 사이에는 딸밖에 없다. 그리고 그 남자아이 성이 뷰씨다. 이거 딱 네 아내 이쁘고 하니까 왕년에 클럽 같은 데 가서 몸 굴리다가 임신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아빠를 찾을 수 없으니까 아이 이름을 네 아내 성으로 한 거고. 이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학교 다니지도 못하고 제적이 된 거 아니야. 이거 위로는 솔직히 설명할 길이 없잖아. 안 그래?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야, 그거 참 일리 있다. 그런데 내 아내가 성격이 클럽 같은 데에서 원나잇 하거나 그런 성격이 절대로 아니야. 평소에도 애들 돌보는 거를 낙으로 삼고 봉사하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데 이런 짓을 한다고? 그건 아니지. 라고 말을 하니까 친구가 야, 웃기지 마.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 겉에 가면 쓰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어. 너 속지 말고 당당하게 알아봐라. 그리고 네 아내 고아원에서 봉사한다고 했지. 그것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또 고아원 간다고 했지. 거기서 봉사한다고 한 거면 야, 네 아내 아들이 거기 있는 거네. 그래서 보러 가는 거네. 말 다 한 거 아니야? 넌 그 정도 눈치도 없어? 저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고아원을 가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아내가 자주 가는, 매일같이 가는 보람바람 고아원에 바로 내비를 찍고 출발했어요. 보람바람 고아원에 가서 저는 혹시 여기 표하늘 씨가 봉사 오지 않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직원은 네, 하늘 씨 여기 자주 오죠.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그게 아니라 혹시 여기에 표라온이라는 아이가 있나요? 표라온이요? 아니요. 제가 여기서 10년 넘게 일했지만 표씨도 처음 들어보고 라온이라는 이름은 더더욱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저희 아내가 병원에 있어서 뭐 그거 관련해서 좀 찾아야 할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가 아내가 자주 오는 고아원이라고 해서 그래서 혹시나 해서 와봤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하늘씨가 여기서도 봉사를 자주 하기는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경기도 오산에 있는 온마음 보육원이라는 곳에도 가서 음식 기부 봉사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온마음 보육원이요? 아내가 경기도 오산까지 가서 봉사를 한다고요? 그건 또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정말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참고해봐야겠네요. 라고 한 뒤 저는 차를 타고 다시 경기도 오산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이상하다. 아내가 온마음 보육원이라는 곳에서 봉사한다고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거기서 봉사한 지 벌써 7년이 넘었다고? 그것도 나를 속이고 봉사를 갔다고? 이상해. 정말 이상해. 이 여자 뭔지 모르겠어. 하면서 고개를 휘저으면서
휘저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보육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직원에게 물었어요. 여기 표라온이라는 아이가 있습니까? 라온이요? 표라온. 저 저번 달에 입양 갔어요. 좋은 분이 입양해 주신다고 해서 나이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한 교인 부부 자식으로 라온이 입양되었습니다. 우리 라온이 얼굴이에요. 하면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컴퓨터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표라온이라는 아이를 본 순간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아내와 너무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눈매와 입가가 천사 같은 아내를 쏙 빼닮았습니다. 저는 그걸 본 순간 이 아이는 아내의 아이가 맞구나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퇴원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자기야, 그 명주실 속 사진 라고 말을 꺼낸 순간 아내는 갑자기 얼음이 되어서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걸 어떻게 발견한 거야? 왜 그걸 뒤신 거야? 몰라. 그거 그냥 뭐라고 말하지? 하면서 무진장 더듬는 겁니다. 저는 표라온이 혹시 온마음 보육원에 있던 그 아이 당신 아들이야? 라고 말을 하자 아내는 갑자기 펑펑 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1시간 동안 세상이 떠나가라, 온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가라 눈물을 흘렸어요. 거의 꺽꺽대면서 자신의 감성을 추스르지 못할 정도였어요. 저는 진정해 자기야. 나는 다 괜찮아. 대신에 어떠한 거짓말도 없이 내게 모조리 털어놔줘. 도대체 당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차근차근 말해줘. 라고 하자 아내는 힘겹게 제게 말을 꺼내더군요. 나 우리 동아리 사람 중에 김민성이라는 놈한테 당했어. 당신한테 동아리 MT 갔을 때 못생겼다고 무안준 그놈 자식이 내가 학교 끝나고 힘들어서 동아리 과방에서 자고 있을 때 나를 범했다고. 그때 내가 임신이 된 거고 그놈이 군대를 가버리면서 완전히 내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렸어. 나는 무서워서 그놈 신고도 못하고 동아리 사람들끼리 다 아는 사이니까 내가 그런 일 당한 게 창피스러워서 일부러 말도 안 했어. 그냥 혼자 감당하려고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 그래서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고 내가 돈 벌고 그런 식으로 살았어. 라고 하더라고요. 김민성 개놈 자식이라고. 마지막이 저는 욕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았죠. 그렇게 엄마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살다가 당신을 만나서 당신이 나의 과거를 묻지 않고 다 품어준다고 해서 그렇게 당신에게 내 마음을 주게 된 거야. 그래서 결혼을 결심한 거고 당신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한 내가 당신 아이를 가진 거고 라고 말을 하는데 너무나도 그 힘든 시절을 혼자서 겪었을 아내가 안쓰럽고 미안하고 지켜주지 못해서 화가 났어요. 아내의 이야기를 전부 다 들은 이후에는 저는 아내보다 더 서글프게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내가 자기 지켜준다고 했는데 지켜주지도 못하고 당신에게 이렇게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그것도 몰랐네. 당신 혼자서 그 성피해를 감당하고 아이를 책임지느라 얼마나 삶이 버거웠겠어. 그리고 명주실 안에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감춰놓고
이제부터 내가 당신 곁에서 함께 할게. 아내와 저는 그날 두 손을 잡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바로 아는 검사 출신 변호사 친구에게 물었어요. 이러한 일을 아내가 당했는데 그놈 자식 뒤늦게 고소할 수 있냐고 묻자 그 변호사 친구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어서 고소는 가능해. 다만 그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 무언가가 네 아내에는 아이가 될 수 있으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야지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그 김성민 놈을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김성민은 군대를 갔다 온 뒤 아내의 신고가 두려웠는지 자퇴를 하고 육사에 들어가서 지금 군 간부가 되려고 별을 달고 군에서 복무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놈 자식 목을 날려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라온이 유전자 검사를 하기 위해서 라온이 입양한 가정 쪽에 문의를 하니까 파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라온이를 입양한 이유가 다자녀 주택 청약 우선순위를 받으려고 한 거였고 그게 확정되자 바로 파양을 해버린 거였죠. 놀란 저는 자기야, 나 자기 사랑해. 당신 아들이면 내 아들이랑 똑같은 거야. 우리 입양하자, 라온이. 애가 불쌍해. 어린 나이에 버려진 게 얼마나 힘든데. 내가 초등 시절 애들한테 버림받고 따돌림 당하고 놀림받아서 나 그 심정 알아. 당신 나 결혼할 때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품어준다고 했잖아. 이제 그 약속 지킬게 하면서 라온이 입양할 것을 제안했어요. 아내는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속으로만 생각하고 차마 미안해서 밖으로 내뱉지 못한 입양 제안을 자기가 먼저 해줘서 나 정말로 고마워. 그렇게 저희 부부는 딸아이에게 오빠를 만들어 주었어요. 라온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저는 친구 변호사와 함께 아내의 젊은 날을 초토화시킨 그 김성민을 고소했습니다. 김성민 앞으로 성관련 고소장이 날아오니 군대에서는 쌩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김성민, 아내의 번호를 어떻게 알았던 것인지 전화해서 네가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냐? 우리 그때 서로 좋아서 한 거잖아, 안 그래? 그런데 뭐가 어쩌고 저쩌? 이제 와서 내 뒤통수를 때리고 나를 못 살게 만들어? 너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 하늘이 남편이다. 너 나 기억나냐? 성재. 미술 동아리 부회장. 내가 하늘이 남편이야. 너 미쳤구나. 네가 미쳐서 우리 하늘이에게 그런 범죄를 저질러 놓고 군대로 도망간 거구나. 나 절대로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 같은 애 태어나서 정말로 처음 봤어. 너 군간부는 꿈도 꾸지 말고 감옥이나 가라. 내가 거기서 참교육이 뭔지 보여줄게. 라고 말을 하고 정말로 참교육을 보여줬습니다. 그놈은 죄가 인정이 되어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게 되었고 군 간부에서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일자리도 잃게 되었어요. 진짜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 아내를 괴롭힌 놈에게 끝내주는 복수를 해준 것 같아서요. 정말 시원통쾌하게 그 녀석에게 참교육을 날리고 저는 아내의 아이인 라온이를 입양했네요. 그리고 소식을 들은 저희 대학 동아리 친구들이 모두들 아내에게 연락을 해서 정말 보고 싶었다고, 언니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한 건 절대로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아내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대학 동기들에게 정말로 고마웠고 너희들의 그런 위로되는 한마디가 내 아내를 살린 거라고 말하면서 엄지를 치켜세워줬네요. 동기들도 언니가 돌아오고 그 나쁜 놈 처벌하고 마음을 가볍게 살게 되어서 정말 기분 좋다고 해주었고요. 초반에 라온이와 제 딸이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일부러 둘이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주고 같이 롯데월드도 가고 손잡고 식물원도 가고 서로가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이제 라온이는 제 딸에게 오빠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고 제 딸은 라온이를 살뜰하게 챙겨주네요. 누가 봐도 정말로 너무나도 사이좋은 남매 사이랍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입양 온 뒤로 심적으로 많은 안정을 찾은 라온이는 얼마 전에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도 탔습니다. 학원을 보낸 적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잘 알아서 하는 라온이가 저는 너무나도 대견스럽고 보기가 좋네요. 저요, 라온이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줄 겁니다. 아내와 라온이,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딸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려고요. 세상이 험하고 살기가 힘들지만 우리 가족 4명만큼은 제가 기를 쓰고 딱 잡으려고요. 힘들었던 아내였지만 이제는 사건의 가해자를 처벌하고 아이도 되찾고 가정의 평안을 이루었기에 저도 기쁩니다. 여러분 중에 제 아내처럼 힘든 일을 겪고 지금 동굴 속에 있거나 너무 힘겨워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일을 겪은 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동굴에서 나와서 행복하게 가슴 떳떳하게 펴고 당당하게 살라고. 생각보다 사람들은 따뜻하고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힘든 환경에서 살아나온 생존자, 강인한 사람으로 본다고. 기죽지 말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든 분에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살아가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등대지기처럼 긴 터널 속에 캄캄한 어둠 속에 언제 오는지 모르는 구조선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께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의 구조선이 되어줘서 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줍시다. 주제넘게 이렇게 말해서 미안해요. 그럼 저는 사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마디 한다는 게 말이 길어졌네요.